내가 죽거든 내 장례식에 저 애는 부르지 마. 병실 문 앞에서 저는 그만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저를 가리키는 말이란 걸 알았죠. 손에 들고 있던 죽 그릇이 떨렸습니다. 14년 동안 매일같이 들어온 말이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아무리 잘해드려도 저는 이 집안에 끝내 들어오지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라는 꼬리표는 평생 지워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시아버지가 그 말을 한 건 아직 아무것도 모를 때였다는 거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저 이수지는 결혼 14년 차 주부입니다. 제 인생에서 저를 가장 노골적으로 싫어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시아버지 임문식이었어요. 처음 인사드리던 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날 저는 지금의 남편 도준 씨와 함께 시댁을 방문했죠.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현관문을 열었어요.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최대한 공손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어색하게 웃으며 맞아주셨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달랐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시던 시아버지는 제 얼굴을 천천히 훑어보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부모도 없는 애를 며느리로 들이면 탈이 나게 마련이야. 그 순간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당황해서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이잖아. 친정 배경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는 애를 데려오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야.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서 있었죠. 손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그 말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 집안에서 늘 불청객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싫어한 이유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초등학생 때 어머니를 암으로 잃었고 친척 한 명 없이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사실. 의지할 친정도 배경도 없다는 게 문제였죠. 시아버지는 중견기업 대표 출신이었어요. 은퇴 후에도 명예직을 유지하며 체면을 중시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께 고아 출신 며느리는 용납할 수 없는 존재였던 거예요. 시아버지는 늘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기댈 데 없는 사람은 결국 계산부터 하게 되어 있어. 배경 없는 애들은 언제든 이 집을 팔아먹을 수 있어. 고아원에서 자란 애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을 리 없지. 저는 그 말을 바꿔보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결혼하고 분가하기 전 몇 년 동안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시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를 연구했고 생선구이는 가시를 하나하나 발라드렸어요. 계절마다 김장을 담갔고 명절 준비는 혼자서 다 했습니다. 아이도 정성껏 키웠어요. 아이에게 예의범절을 가르쳤고 시부모님께 인사하는 법을 알려줬죠.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이가 공손하게 인사를 드리면 시아버지는 그제야 잠깐 웃으셨어요. 하지만 저를 보면 다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애는 잘 키우네. 그래도 어미가 고아 출신인 건 변하지 않지리.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시어머니 한정이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옆에 앉아서 그냥 듣고만 계셨죠. 가끔 눈치를 주긴 했지만 시아버지를 정면으로 막지는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체면을 중시하고 갈등을 싫어하는 분이었습니다. 가족 간에 다툼이 생기는 걸 극도로 싫어하셨죠. 어느 날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아버님이 너무 저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수진아, 아버지는 원래 그러시니까 내가 좀 참아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실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남편 도준 씨 역시 늘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아버지는 재혼 후에 가족한테 정붙이는 분이 아니야. 당신이 이해해줘. 사실 남편은 시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재혼 전에 낳은 아들이었죠. 시어머니는 젊은 시절 이혼을 경험했고 그 후 시아버지와 재혼하셨어요. 그래서인지 남편과 시아버지 사이에는 늘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화도 거의 없었어요. 명절에 모여도 각자 자리에 앉아 있는 느낌이었죠. 시아버지는 남편을 부를 때도 차갑게 불렀습니다. 너 회사 일은 잘하고 있냐? 애정이 담긴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질문 같았습니다. 남편도 그걸 알고 있었죠. 아들인 자기도 아버지와 거리가 먼데 며느리인 저까지 지켜줄 여력이 없었던 거였어요. 수진아, 아버지 성격은 내가 더 잘 아니까 그냥 내가 참아. 내가 나서면 더 복잡해져. 결국 저는 혼자였습니다. 시아버지의 말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손주가 태어난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가 5살이 되던 해,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시아버지가 말했어요. 이 애가 나중에 커서 이 집안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을까? 어미가 고아 출신인데. 그 말을 들은 가족들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죠.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너무 심하신 거 아냐? 나 진짜 힘들어. 수진아, 아버지가 나이 드셔서 그래. 조금만 참아. 얼마나 더 참아야 해. 14년을 참았어. 그래도 어쩌겠어. 우리가 부모를 바꿀 수는 없잖아. 남편은 늘 이런 식이었어요. 위로도 해결책도 없었습니다. 그냥 참으라는 말뿐이었죠. 저는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참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세상에 혼자 남겨졌을 때 저는 울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다른 아이들이 괴롭혀도 참았습니다. 배고파도 외로워도 무서워도 참았죠. 그게 제가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요. 결혼 후에도 똑같았습니다. 참고, 견디고, 버텼어요. 하지만 그게 제 한계였습니다. 저는 반항도, 항의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텼을 뿐이었죠. 어느 날 밤, 혼자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깨뜨렸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져서 그릇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깨진 파편을 줍다가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왜 나는 계속 참아야만 하는 거지? 그때 시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봐야 소용없어. 너는 이 집안 사람이 아니야.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저는 이 집안 사람이 될 수 없었습니다. 고아 출신이라는 낙인은 평생 지워지지 않았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 집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친정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냥 이 집에서 견뎌야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쓰러진 건 돌아가시기 1년 전이었습니다. 그날은 새벽이었어요.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새벽 3시였죠. 잠에서 깬 저는 급히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수진아, 병원으로 빨리 와.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이 확 달아났어요. 옆에 자고 있던 남편을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 아버님이 쓰러지셨대. 남편과 함께 급히 옷을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새벽 도로는 한산했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은 계속 한숨만 쉬었어요.
뭐가 문제래? 어머니가 심근경색이라고 하셨어. 심근경색,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중환자실 앞에 서 계셨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시더니 그대로 쓰러지셨어. 119를 부르는데 손이 떨려서 전화기를 놓칠 뻔했어.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셨어요. 급성 심근경색이었고, 다행히 빨리 조치해서 생명은 건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정도는 입원해야 한다고 하셨죠. 보호자분이 옆에 계셔야 합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하거든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있을게요. 어머니, 제가 있을게요. 어머니는 집에 가서 쉬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피곤해 보이셨습니다. 밤새 잠도 못 주무셨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있어야지. 어머니, 건강 챙기셔야죠. 제가 낮에 있을 테니까 어머니는 밤에만 오세요. 결국 시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이 있다며 낮에는 못 온다고 했어요. 수진아, 미안한데 병원 부탁해. 내가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응, 알았어. 저는 병원에 남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며칠 동안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죽이나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만들어 보온병에 담아갔고, 곁에서 병간호도 살뜰히 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시아버지는 저를 보지 않았어요. 제가 병실에 들어가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싸온 죽이나 음식을 드려도 받지 않았어요. 아버님, 잡수셔야죠. 제가 아버님 좋아하시는 전복죽 끓여왔어요. 시아버지는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탁자 위에 죽을 올려두고 나오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시아버지가 입원한 지 5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드실 죽을 잠깐 데우러 간 사이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병실에 오신 모양이었습니다. 데워온 죽을 들고 병실로 들어가려고 하던 그때 병실 안에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왜요? 내가 죽거든 내 장례식에 저 애는 부르지 마. 저 애라는 말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가리키는 말이란 걸 바로 알았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죽그릇이 떨어질 뻔했어요. 그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여보, 그런 말씀 마세요. 수진이가 얼마나 잘하는데요. 매일 병원에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도 만들어 오고, 죽도 끓여오고, 병간호도 다 해주잖아요. 잘하는 게 뭐가 대수야. 며느리로 인정한 적 없는 애가 내 장례식에 올 이유가 없지. 14년 동안 우리 집 며느리로 살았는데, 며느리가 아니면 뭐예요? 며느리라니. 나는 며느리로 인정한 적 없다고. 고아 출신 주제에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얼굴 들고 다니는 것도 웃기는 일이지. 그 말은 제가 들은 말 중에 가장 큰 상처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듣지 못하고 복도 끝으로 걸어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구석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14년 동안 참아왔지만 그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잘해드려도 저는 영원히 이 집안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시어머니가 복도로 나오셨습니다. 수진아, 어디 갔었어? 한참 찾았잖아. 죄송해요, 어머니. 화장실 갔다 왔어요. 얼굴이 왜 그래? 울었어? 아니요. 울긴요. 그래, 이제 내가 왔으니까
너는 이제 가봐. 오늘도 수고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머릿속에서 시아버지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내 장례식에 저 애는 부르지 마.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저를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였죠. 아직 퇴근 전인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아직 퇴근하려면 멀었어? 오늘도 아버님한테 다녀왔는데 아버님이 또 수진아, 아버지가 또 무슨 말씀 하셨나 본데. 편찮으셔서 그러시는 거니까 내가 좀 참아줘. 나도 지금 회사 일로 힘들어. 당신보다 내가 더 힘들어. 14년 동안 참았다고. 근데 언제까지 참아야 돼? 수진아, 아버지 그러시는 거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 그냥 아버지 말 무시해. 아버지가 위독하실 때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또 참으라는 남편의 말에 짜증이 났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저는 곧바로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어요. 그리곤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고아로 태어난 게 죄인가요? 부모가 없는 게 죄인가요? 저는 그저 살아남으려고 노력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미움받아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이혼을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시아버지는 일주일 만에 퇴원하셨습니다. 다행히 큰 무리 없이 회복하셨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한 달에 한 번씩 통원 진료를 받으라고 하셨죠. 정기적으로 심장 상태를 체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약도 꾸준히 드셔야 해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퇴원 후 한 달이 지났어요. 첫 통원 진료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함께 가시겠다고 하셨지만 시아버지는 거절하셨죠. 그리곤 혼자 병원에 가셨습니다. 시아버지는 병원에 도착해서 진료를 마치고 약을 처방받으러 가고 계셨어요. 그때 한 중년 여성이 시아버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임문식 씨 아니세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낯선 여성이었어요. 누구시죠? 저 오영숙이에요. 기억 안 나세요? 이선민 친구였던. 이선민이라는 이름에 시아버지는 멈칫하셨습니다. 이선민. 네, 예전에 문식 씨랑 선민이가 만날 때 몇 번 봤었어요. 제가 그때 간호사였거든요. 시아버지는 4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사랑했던 여자. 집안의 반대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첫사랑. 아, 기억나요. 잘 지내셨어요? 여기서 이렇게 또 뵀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오영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선민이가 세상 떠난 건 알고 계세요? 뭐라고요? 시아버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30년도 더 됐어요. 암으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때 딸이 초등학생이었는데, 딸이요? 네, 선민이 혼자 딸을 키웠어요. 아이 이름이 이수진이라고 들었었는데, 이수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시아버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수진이요. 네, 이수진이요. 시아버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오영숙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선민이가 예전에 그랬어요. 아이 아버지가 임문식 씨 당신이라고. 하지만 헤어지고 나서 임신 사실을 알게 돼서 알릴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선민이가 수진이를 혼자 키우면서 많이 힘들어 했어요. 당신한테 연락할까도 망설였지만 당신이 결혼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연락을 할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시아버지는 병원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선민이가 세상을 떠난 뒤에 수진이는 고아원으로 보내졌어요. 친척이 없었거든요. 오영숙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도 그때 살기 바빠서 수진이를 챙길 겨를이 없다가 몇 년 후에 수진이를 만나러 고아원에 찾아갔지만 그 고아원은 없어져서 수진이를 만나지 못했어요. 찾아보려고도 했지만 연락할 방법도 없었고요. 시아버지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수진. 14년 동안 혐오하고 미워했던 그 사람이 자신의 딸이었다는 말에 시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어요. 오영숙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죠.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습니다.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시아버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병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시아버지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40년 전 헤어진 첫사랑. 그 사람이 혼자 딸을 키웠다는 사실. 그 딸이 고아원으로 보내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 딸이 지금 자신의 며느리로 14년을 살았다는 사실. 더 끔찍한 건 자신이 그 아이를 14년 동안 혐오하고 괴롭혔다는 거였습니다. 그 시간쯤 저는 시댁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병원에서 돌아오시면 드실 음식을 만들고 있었죠. 오후 1시쯤이었을까요? 시아버지가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안색이 더 안 좋아 보였습니다. 여보, 진료 잘 받고 오셨어요?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아, 응. 시아버지는 짧게 대답하시고는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곤 점심도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시어머니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안 좋은 소식이라도 들으셨나? 글쎄요. 혹시 검사 결과가 안 좋으신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방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시아버지는 저녁도 걸으셨어요.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여쭤봐도 괜찮다고만 하셨죠. 저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아버지가 요즘 이상해. 방에만 계시고 말도 별로 안 하시고. 많이 편찮으세요?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 혹시 병원에서 무슨 말 들으신 건 아닐까 걱정돼. 저도 걱정이 됐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싫어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아프시면 안 되니까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시아버지가 갑자기 저를 부르라고 했다며 저녁에 시간 되면 집에 잠깐 다녀가라고 하셨죠. 저는 전화를 받고 당황했어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 또 뭐라고 하시려나 싶어 긴장이 됐죠. 저녁 시간에 시댁에 갔습니다. 시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심각해 보였어요. 앉아. 저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옆에 앉으셨어요.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아.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평소에는 늘 저 애라고 하셨는데 그날은 이름을 부르셨어요. 네, 아버님. 너 어머니 이름이 뭐였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선민이요. 왜 그러세요? 시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저를 바라보고만 계셨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어요. 평소의 차가운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아버님,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시아버지는 다시 입을 다무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상하다는 듯 시아버지를 쳐다봤어요. 여보,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그거 물어보려고 수진이를 오라고 하신 거예요? 당신도 참. 더 물어볼 게 있었는데 기억이 나질 않네. 생각이 나면 다시 물어보도록 하마. 네, 아버님. 그날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뭔가 말을 아끼는 듯 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물어볼 수 없었어요. 그날부터 시아버지는 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 시아버지의 행동이 이상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시댁에 가면 제 얼굴을 계속 쳐다보셨어요. 예전에는 쳐다보지도 않으셨는데, 그때부터는 자꾸 저를 보셨습니다. 수진아, 요즘 건강은 어때? 어느 날 시아버지가 갑자기 물어보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괜찮아요. 밥은 잘 먹고 다니고? 네, 아버님. 시어머니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저한테 관심을 보이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며칠 후에는 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손주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수진아, 우리 손주 학교는 잘 다니지? 네, 잘 다녀요. 공부는 어때? 힘들어하지는 않고? 괜찮아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수진아, 네, 너 생일이 언제지? 4월 15일이요. 4월 15일. 시아버지는 그 날짜를 중얼거리셨습니다. 또 며칠이 지났어요. 시아버지는 제가 좋아하는 걸 물어보셨습니다. 수진아, 너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저요? 그냥 다 잘 먹어요. 아니, 특별히 좋아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저는 당황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이런 걸 물어보신 적이 없었거든요. 된장찌개 좋아해요. 된장찌개. 왜 그걸 좋아해?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자주 끓여주셨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뭔가 생각에 잠긴 듯한 얼굴이었어요. 그랬구나. 시아버지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점 걱정이 커졌습니다. 여보, 요즘 왜 그래요? 수진이한테 자꾸 관심 보이시고. 왜? 며느리한테 관심 가지면 안 돼. 그게 아니라 평소에는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혹시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하지만 시어머니의 걱정은 계속됐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수진아, 아버지가 요즘 이상해. 혹시 병원에서 무슨 말 들으신 거 아닐까? 왜요? 자꾸 말이 앞뒤가 안 맞아. 그리고 갑자기 너한테 관심을 보이시잖아. 치매 초기 증상이 아닐까 걱정돼. 치매. 그 말을 듣고 저도 걱정이 됐습니다. 병원 가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근데 가자고 하면 화내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아버지 요즘 이상하지? 행동이 평소랑 달라. 응. 어머니도 걱정하시더라. 치매 초기 아닐까? 안 하던 행동을 하시잖아. 우리 가족은 모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달라진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 역시 시아버지가 치매라고 믿는 게 더 편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갑자기 저한테 관심을 보이시는 게 낯설고 어색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시댁에 갔을 때 시아버지가 오래된 앨범을 보고 계셨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사진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버님, 뭐 보세요? 아,
그냥 옛날 사진. 저는 옆에 앉아서 함께 봤어요. 시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장이 눈에 띄었어요. 시아버지가 한 여성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니었어요. 이분은 누구세요? 시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옛날 사람이야. 옛날 사람이요? 아, 응. 아주 오래전에 알던 사람.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진 속 여성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딘가 낯익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흐릿해서 정확히 누군지는 알 수 없었죠. 예쁘시네요. 그래. 예뻤지. 시아버지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어요. 수진아, 네, 너 어렸을 때 어땠어? 어렸을 때요? 아, 응. 고아원에서 어떻게 지냈어? 저는 놀랐습니다. 시아버지가 제 과거를 물어보신 적도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고아 출신이라는 걸 늘 무시하고 혐오하셨는데 그냥 보통이었어요. 힘들지 않았어? 힘들었죠. 하지만 견뎠어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말이 없으셨어요. 미안하구나. 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시아버지는 앨범을 덮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시아버지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슬픈 것 같았어요. 죄책감 같은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시아버지의 변화는 더 뚜렷해졌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가 제 생년월일을 또 물어보셨어요. 수진아, 너 생일이 4월 15일이라고 했지? 네, 맞아요. 그럼 나이가 정확히 몇 살이야? 42살이요. 42살. 시아버지는 계산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뭔가를 확인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님, 왜 그러세요? 아니야. 그냥. 시어머니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수진이 생일 벌써 몇 번째 물어보시는 거예요. 깜빡깜빡 하시네. 그래. 네. 지난주에도 물어보셨잖아요. 시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치매가 맞는 것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고 행동이 이상해지시고 치매 초기 증상이 분명해 보였어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시아버지는 치매가 아니었어요.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정말 그 사람의 딸이 맞는지, 나이가 맞는지, 생년월일이 맞는지,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이수진, 42살, 4월 15일생, 어머니 이름 이선민, 고아원 출신. 시아버지는 매일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14년 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딸을 혐오했습니다. 자신의 딸을 괴롭혔습니다. 자신의 딸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은 아무것도 모른 채 14년을 버텨왔습니다. 시아버지는 괴로웠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14년 동안 자신을 혐오하고 미워했던 사람이 갑자기 아버지라고 말한다면 그게 받아들여질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시아버지는 고민했습니다. 매일 밤 고민했어요. 하지만 결국 말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대신 시아버지는 제가 시댁에 올 때마다 조심스럽게 관심을 보이셨어요. 그럴 때마다
가족들은 모두 오해했고요. 치매가 시작된 것 같아.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래야 할까봐 말이 자꾸 앞뒤가 안 맞아. 시아버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그게 나았으니까요. 저 역시 그렇게 믿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저한테 관심을 보이시는 게 병 때문이라고. 시아버지가 저를 보고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는 점점 더 쇠약해지셨어요. 심장이 다시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다시 입원하셨고, 이번에는 회복이 더뎠어요.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래 버티시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울었습니다. 남편도 충격을 받았죠.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미워했지만 그래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 슬펐습니다. 마지막 한 달 동안 시아버지는 병실에서 저를 자주 부르셨어요. 수진이 왔어. 네, 왔어요. 이리 와봐. 저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셨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수진아, 네, 너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네. 나중에 너한테 줄 게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시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 손을 꼭 쥐고 계셨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시아버지가 중견기업 대표 출신이셨으니까요. 저는 상주는 아니었지만 3일 내내 장례식장에 있었습니다. 손님들을 맞이하고 음식을 준비했어요. 시어머니는 많이 우셨습니다. 남편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친아버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아버지로 살아왔으니까요.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변호사 한재호 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유언장 낭독을 하려고 합니다. 가족분들 모두 모여주세요.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저까지 3명이었어요. 변호사는 준비한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을 읽겠습니다.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특히 남편은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시아버지의 재산이 꽤 많았거든요.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임문식 회장의 유언입니다. 본인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 전액을 며느리 이수진에게 상속한다. 그 순간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반응했어요. 뭐라고요? 남편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며느리 이수진 씨에게 전 재산을 상속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며느리한테 다 준다고요? 유언장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셨던 거 아니에요? 치매 초기 증상도 있으셨잖아요. 유언장 작성 당시 고인께서는 정신이 온전하셨습니다. 병원 소견서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울기 시작했어요. 이게 말이 돼요? 14년 동안 그렇게 싫어하시던 며느리한테 재산을 다 준다고요? 도대체 왜요? 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싫어하셨는데 왜 재산을 저한테 주신 걸까요? 변호사님, 이유가 뭔가요? 유언장에는 이유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변호사는 잠시 멈췄습니다. 고인께서 이수진 씨에게만 따로 전할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한테요? 네. 혼자 남아주시겠습니까?
시어머니와 남편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밖으로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변호사는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봉투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시아버지의 손글씨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시아버지와 한 여성이 함께 찍은 사진. 그 여성은 시댁에서 봤던 앨범 속 그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죠. 사진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임문식, 이선민, 1983년 봄. 이선민. 제 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두 번째는 편지였습니다. 오래된 편지였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에 여자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문식 씨, 미안해. 당신을 너무 사랑하지만 당신 집안의 반대를 내가 감당해낼 자신이 없어. 미안해. 부디 더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길 바래. 사랑했어. 선민. 편지를 읽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세 번째는 어머니의 일기장이었어요. 40년 전 일기장이었습니다. 1983년 8월 15일. 오늘 문식 씨에게 헤어지자고 했다. 재벌가 집안이 나와의 결혼을 반대하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다. 1983년 9월 1일. 요 며칠 몸이 이상하더니 임신이라고 한다. 문식 씨한테 말해야 할까? 아니야. 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혼자 키우겠다고 결심했다. 1984년 4월 15일. 딸을 낳았다. 이름은 수진이로 지었다. 문식 씨를 닮았다. 눈이 똑같다. 일기를 읽으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 번째는 시아버지가 쓴 편지였어요. 봉투에서 꺼낸 마지막 종이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나는 내가 내 딸인 줄 몰랐다. 14년 동안 몰랐다. 너를 혐오했고, 괴롭혔고, 상처를 주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6개월 전 병원에서 우연히 너의 어머니인 선민이의 친구를 만났다. 그때 알게 됐다. 선민이가 딸을 낳았다는 것. 그 딸이 너라는 것. 내가 평생 사랑했던 사람의 딸이자 내 친딸이라는 것. 그 순간 내 인생이 무너졌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내 딸을 14년 동안 혐오했다. 고아라고 무시했다. 장례식에 오지 말라고까지 했다.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14년 동안 그런 짓을 해놓고 어떻게 갑자기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겠니? 너무 늦었다. 내가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로만 남긴다. 수진아,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여자의 딸이고 내 피가 흐르는 아이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재산은 다 내 것이다. 이게 보상이 될 수는 없겠지만 내가 줄 수 있는 전부다. 행복하게 살아라. 아버지가 못 해준 것들을 이제라도 하면서 살아라. 사랑한다. 늦었지만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다. 사랑한다. 내 딸. 아버지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혐오했던 이유,
마지막 6개월 동안 달라진 이유. 제 생년월일을 계속 확인하던 이유. 어머니 이름을 물어보던 이유. 저를 자꾸 쳐다보던 이유. 손을 잡으셨던 이유.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가 자신의 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였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던 겁니다. 14년 동안 저를 혐오하고 괴롭힌 후에 갑자기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유언장으로만 모든 걸 남긴 겁니다.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변호사는 조용히 기다려주셨습니다. 밖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장 나갈 수 없었어요. 한참 후에 겨우 진정이 됐습니다. 이걸 다른 가족들한테 보여줘야 하나요?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그건 이수진 씨가 결정하실 일입니다. 고인께서는 이수진 씨에게만 전하라고 하셨으니까요. 저는 봉투를 다시 봤어요. 사진, 편지, 일기장, 그리고 시아버지의 편지. 40년 전의 사랑 이야기. 혼자 딸을 키운 어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너무 늦게 진실을 알게 된 아버지의 이야기. 보여주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봉투를 가방에 넣었어요. 사무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진아, 대체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뭐라고 하신 거야? 남편이 물었습니다. 개인적인 얘기였어. 개인적인 얘기, 재산을 다 당신한테 준 이유를 말씀하신 거야? 그냥 개인적인 얘기였어.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화를 냈어요. 이게 말이 돼? 아들도 있는데 며느리한테 다 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 어머니, 저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 포기해. 상속 포기하면 되잖아. 어머니,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뭐라고? 아버님이 저한테 주신 거예요. 받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14년 동안 그렇게 너를 싫어하시던 분이 준 재산을 왜 받아? 그만큼 온갖 모진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많이 주셨으니 저 보상받을래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말했어요. 여보, 나 집 나갈게. 뭐, 이혼하자. 갑자기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14년 동안 나 혼자 참고 견뎠어. 그렇게 내가 힘들어할 동안 당신은 한 번도 내 편이 돼준 적 없었어. 아버님이 나한테 상처 줄 때 당신은 그냥 참으라고만 했잖아. 수진아, 이제 끝이야. 나 더 이상 안 참을래.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가자마자 저는 짐을 쌌어요.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만 챙겼죠. 그렇게 저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시아버지의 재산은 모두 제 명의로 넘어왔습니다. 부동산과 예금, 주식까지. 상당한 금액이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소송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했고, 시아버지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작성하셨죠. 결국 소송은 기각됐습니다. 저는 새로운 곳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주신 돈으로요.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14년 동안 눈치 보며 살았던 삶에서 벗어났으니까요. 가끔 봉투를 꺼내 봤습니다. 사진 속 젊은 시아버지와 어머니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만약 두 사람이 헤어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만약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말했다면 어땠을까? 만약 내가 고아원에 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그건 의미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이미 모든 게 지나갔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어머니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산소 앞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알았어. 아빠가 누군지, 엄마가 왜 혼자 나를 키웠는지. 바람이 불었어요. 엄마는 아빠를 사랑했구나. 그래서 혼자 나를 키운 거지. 아빠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거야.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엄마, 나는 그 사람의 며느리로 살면서도 몰랐어. 그리고 너무 늦게 알게 돼서 아빠라고 한 번도 못 불러봤어. 아빠도 마찬가지였어. 나한테 딸이라고 말하지 못했어.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가 말해줬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아빠가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어땠을까? 그럼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었을까?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산소도 찾아갔어요. 산소 앞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아빠. 그 말을 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러봤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려줘서 고마워요. 그동안 미워했는데 이제는 이해해요. 아빠도 몰랐으니까. 알고 나서는 말할 수 없었던 거잖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아빠, 아쉬워요. 우리가 함께할 시간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나는 아빠한테 응석 한 번 부려보지 못했어요. 아빠도 나한테 딸이라고 말 한 번 못 해봤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재산은 잘 쓸게요. 아빠가 주신 마지막 선물이니까. 이제라도 아빠 딸로 살아볼게요. 늦었지만요. 그날 이후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혼 소송은 1년 만에 끝났어요. 남편은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책들을 비치한 북카페였습니다. 이름은 선민이라고 지었어요. 어머니 이름이었죠. 카페를 운영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 삶을 살았습니다. 14년 동안 눈치 보며 살았던 시간이 아까웠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가끔 손님들이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카페 이름이 독특하네요. 무슨 뜻이에요? 제 어머니 이름이에요. 아, 어머니를 기리시는군요. 네. 그리고 제 아버지도요. 저는 카페 한쪽 벽에 사진을 걸어놨어요. 40년 전 젊은 시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볼 때마다 생각했어요. 만약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나는 두 분께 말하고 싶어요. 제발 헤어지지 말라고. 함께 있으라고. 그럼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대신 저는 지금을 살기로 했어요. 늦게라도 알게 된 진실을 가슴에 안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억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생각났어요. 행복하게 살아라. 아버지가 못해준 것들을 이제라도 찾아라. 저는 그 말대로 살고 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습니다. 고아 출신이라는 꼬리표에 얽매이지도 않아요. 저는 이수진입니다. 임문식과 이선민의 딸입니다. 너무 늦게 알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입니다. 아버지는 유언장으로만 모든 걸 남겼습니다. 저는 그 유언을 받들어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이게 제가 아버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믿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요. 시아버지가 평생 저를 혐오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자신의 딸인 줄 몰랐기 때문이었어요. 알고 나서는 사랑했습니다. 말하지는 못했지만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걸 저한테 주었습니다. 그게 너무 늦은 사과였다는 걸 저도 압니다. 하지만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저도 알고 있으니까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저도 모두 피해자였다는 걸. 시대가, 환경이, 상황이 우리를 갈라놓았다는 걸. 이제는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저는 오늘도 카페를 엽니다. 벽에 걸린 사진을 보며 말해요. 아버지, 어머니,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평생 저를 혐오하던 시아버지. 유언장에는 제 이름만 있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아버지의 딸이 될 수 있어서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 주인공이나 그 외 등장인물들에게 전할 말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편하게 전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공감이 스며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이 사연으로 위로가 되실 분들이 계시다면 공유해 주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귀한 시간 내어 바람이 가는 길에 동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늘 건강만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